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업가가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 그리고 창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일단 갖추신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번에 하시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이나 식품으로 주로 준비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소자본 창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제 소자본 창업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점포를 이제 뭐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 군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또 있고, 그리고 상권이나 입지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또 막연하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이제 체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여기가 어떻다더라, 여기가 좋겠다더라 하는 이제 권유들을 들어서 실제 창업할 때 본인이 알아보지 않고, 이게 되게 지지직거리는데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창업을 할 때 실패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이제 불안감이나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단 아이템을 어떤 거를 골라서 할지, 그리고 내가 열고자 하는 점포를 어디에다가 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하신다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은 크게 이제 점포를 직접 열어서 하는 이제 신규 창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인수해서 하는 창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신규 창업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신규 창업은 크게 독립 창업과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나눠집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BBQ나 아니면은 교촌치킨, 이런 피자, 치즈,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주로 프랜차이즈고요. 그리고 독립 창업은 그냥 독자적인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직접 개인이 준비해서 여는 카페나 뭐 이렇게 식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독립 창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이게 가까이 하면 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독립점포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패스트푸드 업종도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노하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전수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도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의 분야이고요. 그리고 체인 본부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결정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독립점포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없어도 이제 내가 뭐 상품을 준비하고자 할 때 구매처의 경로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나 노력을 했던 경험이 좀 있으면은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을 좀 비교를 하면요. 프랜차이즈 창업의 형태는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 상권도 알아봐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면 비용이 얼마 들겠다 계산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신다면 초보 창업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독립 창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창업을 하시기에 적합한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가맹 계약하는 비용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보증금을 낸다던가, 그리고 점포를 물색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고, 독립 창업은 반대로 그 비용들은 부대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자기가 다 발로 뛰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는 만큼 이제 양날의 칼인데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함으로써 마진율은 좀 포기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 가맹 비용도 내지만
계속 월별로 수수료 같은 부분에 로열티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시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상호나 인테리어 같은 측면에서도 내가 선택권이 없이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서 그 정해진 것들을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나 상품의 측면에서도 내가 선택권이 없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원재료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레시피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죠. 되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진 대로 그냥 운영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독립창업은 이제 자기가 잠깐만요. 좀 떨려가지고 덥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프랜차이즈와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마진율이 한 20%거나 30%다 그러면은 그런 비용보다도 더 많이 설정을 해서 내 몫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창호의 측면에서도 창호도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뭐 교촌치킨 이런 그런 창호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화이트 치킨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상호도 자기가 만들듯이 인테리어도 자기가 발품 뛰어가면서 이제 정해진 인테리어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뭐 점포는 어디를 설정을 하고 인테리어는 뭐 에어컨은 어디를 달고 조명은 어디에다 설치하고 이런 것들까지 자기가 다 이제 알아보면 되고, 그리고 원자재나 상품 구매 측면에서도 프랜차이즈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처를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대처 능력 측면을 보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이제 그 점포가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서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독립창업의 경우는 근데 작은 점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표자 한 명이 결정을 빠르게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노하우 측면에서도 이제 초보 창업자가 프랜차이즈를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노하우를 프랜차이즈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독립 창업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빵 터져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도 자기가 프랜차이즈 창업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조금 한물 같지만 아따이 같은 이제 그런 떡볶이 창업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아빠랑 딸이 처음에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 작은 점포를 열었던 게 잘 돼서 프랜차이즈로 커졌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계속 자기가 늘려가면서 성장을 하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창업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공을 했을 때 내가 프랜차이즈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프랜차이즈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이 본사가 정해준 대로 광고가 나가고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서 이제 자기가 정해서 선택해서 전단지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해서 하는 형태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독립창업은 이제 창업자 본인이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나 본사에다 도움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창업자가 크게 이제 노력을 들이는 거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독립 창업의 경우는 창업자 본인이 다 판단하고 이제 입지부터 어디다가 내가 점포를 낼지 계약을 할지까지 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 창업의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반면에 돈만 있으면 빠른 기간 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준비를 크게 하지 않고도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을 얻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뭐 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이제 치킨집들을 그렇게 많이 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손쉽게 열 수 있는 창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킨집이나 뭐 피자집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업을 해서 또 많이 폐업을 하기도 하고 준비 없이 된 창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옷 좀 벗고 올게요.
일단 처음에 안내받을 때 동영상을 찍는다고 제가 안내를 안 받아가지고 지금 옷에 마이크를 2개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호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다 보니까 마이크를 2개를 차서 잠시만요. 올려놓고 할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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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비교 드린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랑 독립점포는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독립점포들의 장점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상품 구매도 내가 하고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도 내가 가지고 있고 마진율을 얼마 설정해서 가져갈 것인지 직원들 월급 얼마 줄 건지 그런 것들까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이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게 장점이면서 한편으로 이 장점들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경력이 없거나 경험이 좀 부족하다면 만약에 헤쳐나가는데 좀 어려움들이 많겠죠. 그런 것도 단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체인점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체인 프랜차이즈 본부가 상권 분석도 해주지, 인테리어도 돈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지, 그리고 상품 공급도 돈만 주면 와서 척척 정해진 시간에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영업 기반이라던가 그런 것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TV 광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광고 전단지 같은 것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성 부분에서도 확보가 가능한 게 이제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보면 이게 좋은 브랜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백종원 씨가 TV에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그 TV에 출연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기존 이제 가맹 수보다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고 그런 이제 그 백종원 씨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가 가지는 것들 때문에 그 광고 효과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동일 브랜드나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도 이제 얻는 신뢰성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출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 매출을 적절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는 거를 걱정을 하면서 매출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뭐 매출이 잘 안 나오는데 수수료만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는 경우는 빨리 폐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체인 본부가 파산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산을 하고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악성 프랜차이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본부가 파산을 할 수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동일 체인사를 폐점을 했을 때의 영향들도 고려를 해서 이제 잘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일단 외식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외식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서비스가 중요하죠. 앞에 말씀드린 2대 조수떡볶이처럼 서비스 하나로 맛이 진짜 맛있더라도 서비스가 정말 그지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내 돈 주고 사 먹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점포의 위치가 또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저 외딴 섬에다가 만약에 점포를 연다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음식을 팔기도 힘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점포 선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그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고 역세권이고 막 이런 이제 비싼 상권이라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상권의 주변에 있으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좀 주변 상권을 통해서 이제 얻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식 산업이다 보니까 다 손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사람이 다 하는 일이고 서빙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되게 들이는 노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기도 하면서 또 산업화랑 공업화가 되기가 힘든 산업이죠. 사람이 다 하나 정성을 들여서 갖다 팔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술 같은 거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술 같은 거는 이제 수저로 빚는 술도 있지만 이 화이트딜러에서 하듯이 공장처럼 양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내가 개발한 아이템이 빵 터져가지고 되게 성공을 하면 체인화가 또 용이한 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또 모방을 하기 쉽고 그리고 독점을 할 수는 없는 산업이죠. 모든 음식이 다 같진 않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호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서비스나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로 창업을 좀 하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지만 또 소자본인 만큼 신진대사가 되게 심하고 자금 회전도 되게 빨라요. 돈이 계속 바로 들어오죠. 돈이 바로 들어오지만 또 새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뭘 하면서 또 돈을 동시에 또 쓰죠. 자금의 돈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에도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음식을 만드는데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만들어 볼 때 재료비 정도로면 되지. 그래서 일반 뭐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조를 한다거나 할 때 모업도 만들어 보고 MVP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들을 많이 하면서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외식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준비 절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이렇게 5가지 W와 2가지 H의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시고 창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팔 건지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점포에 손님들이 어떤 동기로 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할 고객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 고객에 따라서 영업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계정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판매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측정은 어떻게 할 건지 가격을 아예 객단가를 낮춘다고 하면 되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객단가를 높인다고 하면 많이 팔지 않아도 적정 수준의 이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을 좀 책정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네모 칸이 4개가 있죠. 5개가 있죠.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창업의 유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영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지, 그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규모를 결정하기 앞서서는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중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1억 가지고 점포도 얻고 그리고 초도 물량도 구입을 해놔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안을 해서 또 이제 1억 이외에 내가 얻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은행에 융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책자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제 투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뭐 창업 자금을 감안하셔서 규모를 따지면 되고 동시에 자금도 중요하지만 창업하시는 분의 운영을 하는 능력 중에요. 만약에 초보자다. 그러면 눈높이를 좀 낮춰서 가셔야겠죠. 그리고 창업의 유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가, 독립창업을 할 것인가 또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도 이제 뭐 잘 시작하시면은 좋은 이제 창업 경험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제가 이제 창업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또 보면 제가 대학생 창업 동아리들을 지원을 하는데 학생 중에 학생 때부터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이제 서울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타밀턴스를 운영을 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받는 원두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이제 공급받는 원두보다 자기가 로스팅을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에서 배웠던 노하우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 이제 코워킹 공간, 창업자들을 위한 코워킹 공간 카페를 열었어요. 시립대 앞에. 그리고 그게 또 잘 돼가지고 지금 춘천의 강원대학교 앞에다가도 또 2호점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초기에 창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단순히 팔 아이템만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팔 때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가 열고자 하는 점포의 분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점포를 어디에 열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점포에서 이 정한 아이템을 팔 때 그것들이 사업성이 있을지, 그리고 경쟁자는 없는지,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면 홍보는 어느 시점에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대답 그냥 자유롭게 해주셔도 돼요.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요? 또? 오픈 일주일 전. 오픈 일주일 전 정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해서 한 달, 길면 한 달인데 초기에 되게 기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실 때 이제 개업은 일단 해놓고 보면은 공사가 다 안 끝났거나 아니면 준비가 다 안 됐는데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개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괜히 왔던 손님들도 여기는 되게 준비도 안 됐네? 근데 이렇게 개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냐? 그러고서는 단골이 될 수 있는 손님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면서 동시에 같이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은 SNS나 뭐 블로그나 카페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입소문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돈만 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경영 방법을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돈을 받는 구조도 뭐 포스 시스템을 쓸 건지 그냥 돈통 만들어가지고 돈만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뽑아서 훈련을 시킬지 같은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예시예요. 그냥 대충 아까 예시 들었던 1억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를 좀 보시라고 넣은 거고요. 일단은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 1억은 택도 없죠. 한 3, 4배는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평 한 20평 기준으로 일단 1억을 잡았는데, 창업 예산이 만약에 1억이 든다 했을 때 한 50% 정도는 점포 계약을 하시는데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요식업을 하시니까 주방집기나 초도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처음에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제 처음에 원재료 비용들, 그런 것들을 잡아놓고 시작하셔야 되고, 그 외에 또 자금 회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니 예비비도 조금씩은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 계약이나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상황에 따라 상권이 되게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나 독립점포를 비교를 했을 때 평당 요 정도 비용이 정도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최소 비용인 거고 더 많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당 1제곱미터 아니고 평당이에요. 그래서 창업 준비대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다시 짚어보면요. 이제 보시는 11가지 정도를 좀 고려를 하시면서 창업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계획. 일단은 혼자 독립 창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서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운용을 할 것인지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판매 방법은 어떻게 할지, 누구한테 팔 거고 무엇을 팔 거고 어떤 가격 조건으로 팔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원재료는 어디서 구입을 할지, 구입 경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원재료 단가는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이제 설정하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하시는 방법도 직접 제조를 할지, 외주로 생산을 해올지,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마련을 할지, 예를 들어서 역세권을 마련할 것인가. 역세권은 너무 비싸니까 좀 뭐 요즘은 이제 가로수길, 세로수길도 다 한물 같지만 이제 뭐 샤로수길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서울대 앞에 가면. 그래서 역세권이나 학교 앞을 좀 지나서 좀 변두리 골목이지만 사람들이 요새 많이 찾아온다더라 하는 골목들에다가 점포를 마련할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업원 채용은 이거 너무 제가 다음 걸로 갔네요.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개인이나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데요. 요식업의 경우는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혼자 하시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어서 개인 창업을 주로 하시다가 이 사업이 커지면 법인을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혼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좀 조달을 해서 동업을 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등도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은 채용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손익분기점이 넘어갔을 때요? 그럼 손익분기점이 갈 때까지는 창업자 혼자 일하면 될까요? 일단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같이 채용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시는 것이 좀 좋고요.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가족끼리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아빠는 요리를 하고 엄마는 카운터에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손익분기를 말씀하셨는데 손익분석은 계속 수시로 하셔야 돼요. 이게 돈통에서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되게 빠르게 해산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돈통을 봤을 때 돈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이나 매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수시로 정산을 하시고, 또 이제 기장 업무 같은 경우는 세무사에다가 맡기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보시는 것들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개업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도 내는 세금들이 또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업 일정은 이제 여유를 두고 진짜 준비가 됐을 때 개업을 하시는 게 좋지, 준비가 안 됐는데 개업을 무작정 하시면 오히려 더 그게 실패로 가시는 지름길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의 순서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보진 않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업을 하시는 분이 하시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하시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난 사실 막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 피자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되게 동기부여가 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난 치킨이 내가 많이 먹고 싶어서 치킨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피자 창업을 하면 계속 치킨이 머릿속에 막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격에 맞는 아이템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거를 생각을 해서 평생 사업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또 이제 관심을 억지로 가지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 쪽으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업으로 내가 창업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음식업이나 서비스업이 주로 되겠죠.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일 중요해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창업을 하시는 이제 계획서를 쓸 때 내가 손님이면 뭐가 먹고 싶을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타겟 고객은 어떤 고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객층의 연령대나 구성
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하고 가셔야지 그냥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면 매출 추정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도 되게 방향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대분류에서 이제 큰 업종을 선택한 다음에는 정확하게 어떤 이제 업종, 세부 업종을 정해서 하실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식업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중식 영업을 할 건지, 퓨전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주류만 하실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아이템에 대해서 품질 개발도 또 하셔야 되죠. 한번 먹고 그냥 맛있어서 자꾸 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실 때 그 개인 사업자를 낼 건가, 법인 사업자를 낼 건가 뿐만 아니라 요식업을 여시면 영업신고증 같은 것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생신고나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 관계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체인점이 있는지, 체인점이 있다면은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쉽게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체인점이 없다면 내가 순수로 다 발품 팔아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준비하기 전에 잘 되고 있는 점포 같은 데를 찾아가서 실습이나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달인을 보니까요, 잘 되는 우동집들을 찾아가니까 그 우동집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우동을 연구하고 창업하고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매달렸다고 사장님한테 그 노하우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작정 찾아가서 배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벤치마킹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하나 더 짚어드릴 건데요. 영업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이제 입지랑 상권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고객이 많은 지방이나 지역을 정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다 서울에서 창업을 하실 거죠? 아니신가요? 그래서 서울이 아니시다고 하면은 이제 지방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이나 조달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본도 가지고 계시게 빚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빚보다는 빚은 빚인데 그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들이 있어요. 정책 자금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권은 뭐고 입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상권은 뭐예요? 상권의 예. 네? 건대? 또? 없으세요?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한 역세권들 있잖아요. 역세권도 있고, 대학가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휴게소도 상권이죠. 입지일 수도 있고 상권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럼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점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거래 범위들이 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환승역이 많거나 하는 곳에 이제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 또 상권으로서 되게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대학가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유동을 하면서 술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제 공간 전체를 따졌을 때 상권이라고 하고, 반면에 입지라고 하는 거는 그 점포가 위치한 조건, 위치적인 조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포가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뭐 창가 2층에 있는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지, 그 점포가 위치한 곳이 뭐 상업시설에 있는지, 아니면 산업단지 뭐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입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 2차, 3차 상권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당연히 숫자가 커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상권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입지로부터 반경거리가 250m, 500m, 1km까지 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지게 되고요. 입지의 경우는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보통, 우수, 보통, 이제 불량 상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입지에 이제 어떤 게 좀 좋은 입지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점포의 권리금이라던가 임대료, 시세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이 근데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상권에 따라서 내가 아이템을 어떤 걸 팔 것인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건대라고 제대로 들은 게 맞죠? 건대를 예를 들면 건대는 뭘 팔면 잘 팔릴까요? 그죠? 술을 팔면 잘 팔리죠. 건대에서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디저트를 판다. 디저트도 팔릴 수는 있지만 술만큼 팔리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상권에 따라서 내가 정하는 아이템의 기준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권이 어느 규모냐에 따라서 내 매출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도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여기 뭐 구구절절하게 7가지가 써있는데 요약을 하나 하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 근처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계속 유동하는 인구들의 이제 행사를 계속 한 일주일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앉아있으면 아침에는 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고 점심에는 뭐 밥 먹으러 나온 학생들이 보일 수도 있고 저녁 시간대에는 뭐 3, 4시? 이 정도 이제 학교 시간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뭐 퇴근한 이제 직장인 아저씨들이 막 나와가지고 술을 드시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탄탄히 살펴보다 보면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하는 게 가장 최적일지를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권을 이제 분류를 하면요. 크게 5가지예요. 아파트가 있는 상권이냐, 아니면 단독주택 지역이냐, 그리고 사무실막 밀집된 오피스가냐, 아니면 병원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위에 이 4가지들이 좀 혼합된 형태의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다 7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크게 우수, 보통, 불량의 상태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우수한 상권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20평 이상인 아파트가 80% 이상이면서 1500세대 이상 살고 그게 아니면 20평 이하가 80% 이상인데 2000세대 이상 살거나 그냥 사람이 막 다니는 통행량이 8000명 이상 다니는 경우 그런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 있나요? 그러고 보통이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타운들이 밀집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인데 세대수가 조금 줄어있죠. 800세대랑 1300세대 그리고 이 통행량은 5000명 이상. 5000명을 다 세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분석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창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량급지는 창업을 하시지 않는 게 좀 좋은 급지들인데요. 사람이 일단 통행량이 우수나 보통에 비해서 월등히 적죠. 그 적은 만큼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혼합형들이 좀 많죠. 혼합형들이 많은데 혼합형들은 이제 뭐 면적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통행량만 가지고 등급을 산출을 하고요. 자세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는 뭐 아파트나 병원, 아파트랑 오피스가 여기 예를 들어 있는데 병원과 오피스네. 병원과 오피스의 두 가지 통행량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제 그 우수, 보통, 불량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상권 조사를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앉아서 살펴보라고 하신 거는 그냥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상권의 배후 환경이라던가 상권의 핵심은 뭔지 건대는 상권의 핵심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술이 상권의 핵심일까요?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건대도 상권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이제 뭐 커먼그라운드라던가 아니면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문화시설도 더 생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그냥 술집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더 누릴 수 있는 상권들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지도는 이제 그 지세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1차, 2차, 3차 단경거리에 따른 상권까지의 상권 지도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상권을 지나다니는 인구라던가 아니면 그 상권 주변에 살고 있는 인구들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동 같은 데 가시면은 목동은 아파트들이 되게 많죠. 주변에 백화점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는 되게 주택단지들이 밀집이 돼 있는데 저는 거기 살지 않아가지고 잘 이제 몰랐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는 친구가 여기는 되게 의심스러워. 왜 그러니까?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가족 단위로 살기는 하는데 학군이 좋다 보니까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내기 위해서 잠깐 살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20, 30대 인구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또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셔서 창업을 했을 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구 통계나 구매력도 따지지만 통행량은 얼마나 될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되게 발달한 곳이거나 아니면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또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권의 특성이 또 어떤지도 분석을 하시고 그 상권의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높으면 또 점포를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니까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알아보실 때 보증금이나 임대료뿐만 아니라 권리금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권이 또 재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점포 차렸는데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나 뭐 이것저것 들인 비용들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또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은 향후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포 계약을 하실 때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주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준비해서 창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이제 건물주가 이제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주는 아닌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순대를 좋아해서 먹거리 엑스타일에 되게 착한 순대라고 나온 식당이 있는데 남영역 뒷골목에 조그맣게 식당 점포를 하나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타고 난 뒤에 너무 갑자기 영업이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인이 너 나가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똑같은 이름의 인테리어 하나도 바꾸지 않고 같은 순댓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쫓겨나신 그 점주분은 남영역 근처에 또 다른 데로 얻어가지고 상호도 그 상호를 못 쓰고 다른 이름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싸거나 권리금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싸다면 이게 또 다음 해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권리금이 없다는 거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점포주가 그 점포가 위치한 그 자리에 그 가게가 많이 바뀌지는 않는지도 한번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구하시는 입장에서는 현실 상태만 보실 테니까 그 과거의 상황은 보실 수 없겠지만 제가 이제 여대를 나와서 여대 앞에 사건들을 좀 봤는데요. 여대 앞에 카페가 되게 많아요. 저는 숙명여대를 나왔는데 거기는 카페가 진짜 줄지어 있어요. 밥 먹는 데보다 카페가 훨씬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생기자마자 이제 3개월을 버티는 데가 되게 없어요. 3개월이 지나면 폐업해서 나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지나가면서 여기 또 바뀌었네? 여기는 몇 개월이나 갈까? 이런 게 되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숙대 앞에다가 카페를 여신다 그러면은 저는 뜯어 말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점포주가 자주 바뀌는 건 바뀌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동산에 좀 알아보셔가지고 여기가 몇 번 바뀌었는지, 매물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요식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식당이 많다. 그러면은 식당을 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많겠죠. 근데 식당이 없는 데다가 그냥 외딴 곳에다가 식당을 연다라고 하시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쉴 곳이나 먹을 곳이 좀 없는 곳에다가 창업을 하시는 건 되게 대단한 모험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점포, 여기 지도 보시면요. 이게 여의도인데요. 여기 기업은행이랑 여기 길 건너편에 여기 비어있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 맞은편에 건물이 없으면 사람이 다니지가 않겠죠. 그래서 점포 맞은편에 또 건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점포를 선정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태릉 입구에 있어요. 근데 태릉 입구가 675선 환승역인데 되게 675선 환승역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변두리여서 사람이 안 다니긴 하는데 그 태릉 입구역 앞에 엠코라고 하는 이제 주상복합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밥 먹을 때가 좀 많이 없어서 여기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점포도 많이 생기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 엠코가 완공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엠코가 있는 길 건너편이 사방이 다 대로예요. 8차선 대로. 8차선 내로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다니겠죠. 그리고 그 엠코에 바로 이제 지하철 7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하로만 다니고요. 그리고 그 대로도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상권은 되게 망한 상권인데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이제 영업하는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일단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점포도 일단 되게 많이 분양을 해놨는데 거의 막 10개? 10개도 안 들어와 있어, 아직.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실 때 그 빌딩 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으로서. 그럴 때는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모르지만 임대차를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할 때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뒷돈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권 분석 사례인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분석한 사례가 있어서 이거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창업자금에 대해서 하나 안내드리려고 일단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일단은 기술 창업에 좀 초점이 있어서 요즘 뭐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기술 창업 초점이거든요.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한다거나 제품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초점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소자문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마 거의 만료가 되긴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열리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왔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일반 기술 창업처럼 돈을 통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 점포를 여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일단은 시세보다 좀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하는 것들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요건은 여기 1번 보시면 지원 대상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시고 그리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제의 업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 사업자 또 비영리이시면 안 돼요. 네. 비영리 개인 사업자나 법인 단체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만족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 소상공인 지역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사항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고요. 이제 정리를 마무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외에 이제 정책자금 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새 좀 뜨고 있는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인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고대 앞에 영철버거? 거기가 망했었잖아요.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점포를 열기 위한 방법으로도 컨셉이나 아이템들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또 참신하기도 한다면 이제 대중들이 나서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도와드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이건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서 마치려고 해요. 상권 이용이 되게 안 좋은 지역입니다. 제 이제 모교 앞인데 남영역 앞에 열정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청년상사꾼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열정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세모로 표시한 부분이 열정도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고층 빌딩들 사이에 되게 낙후된 지역이죠. 이 안에 이런 이제 점포들이 있어요. 되게 여기는 원래 문배동에 있는 인쇄소들이랑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이 자꾸 번복되고 나중에 완전히 엎어지면서 그냥 방치가 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역에다가 청년상사꾼이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6개의 점포를 열고 그리고 전체 6개를 여는데 비용이 4억밖에 안 들었어요. 권리금도 없고 그리고 임대료도 되게 쌌고 재개발이 다 취소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들도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컨셉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면 이 가게를 동시에 열기도 했지만 매월 이제 이런 열정도 공장이라고 하는 행사나 아니면 열정도 마켓 이런 것들을 뭐 플리마켓 같은 것도 열고 푸드트럭 행사들도 열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면서 여기에 이제 주변에 직장인들도 오기 시작하고 학생들도 오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색다른 문화로 느끼고서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로 하나 소개드리고요. 제가 오늘 안내드린 내용들이 좀 약간 급하게 설명드리면서 전달들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명함 교환하거나 하는 시간에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